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취업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음악가와 장단기적 커리어 룩북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부제는 음악 여정이라는 마라톤, 어떻게 결승점을 통과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강연을 맡은 피아노 연주학 박사 이영교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련당에 앉아 피아노과 학내 연주에 참석했었던 졸업생으로 숙명여대에서 음악학사와 음악학석사를 졸업하였습니다. 2층에서 피아노과 대학원 조교로도 근무했었고요. 이후 미국 보스턴에 있는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석사 및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도시 안에 있는 10여 분 정도 떨어진 보스턴 대학교에서 연주학 박사 및 예술경영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해운미술관에서 치매 예방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인문기획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초청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봄 학기부터는 서울국제고등학교와 숙명여대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 심의위원, 북인라이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특강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쉽게 바꿀 순 없겠지만 선배 음악가의 삶을 주제 및 에피소드별로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저희 미국에서의 삶과 코로나19로 인한 2020-2021년 시즌 적응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강의의 주제인 룩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는 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룩북은 일반적으로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경향이나 스타일을 담은 사진집을 뜻합니다. 흔히 SS 시즌, FW 시즌에 앞서 나오는 여러 패션 브랜드의 브로셔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사진은 일상 사진처럼 연출된 해외 유명 브랜드의 룩북입니다. 이러한 룩북은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유튜브나 SNS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의 여러 채널들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넘쳐나는 콘텐츠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꾸며진 룩북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룩북의 시작을 알린 패션 브랜드들은 시간과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룩북의 변천사인데요. 왼편은 7년 전인 2014년 국내 브랜드의 가을 겨울 시즌 룩북입니다. 보시면 옷 차림이 대한 사진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사람은 아니죠. 마네킹에 이제 입혀져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작은 글씨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룩북의 형태로 디스플레이와 제품 정보가 함께 명시된 타입입니다. 오른쪽은 그로부터 4년 뒤 해외 브랜드에서 봄, 여름 시즌 룩북입니다. 물론 계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옷에서 주는 색감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마치 오른편에 보이시는 룩북은 혹시 실수로 잘못 찍힌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뭔가 특이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에서는 파파라치 컨셉의 캠페인 형태로 제작된 룩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품 정보 설명이 아니라 당시의 스타일과 시대상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룩북은 어떤 모습입니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패션 브랜드 룩북을 설명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음악가에게 있어서 룩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최근에 있었던 제 리사이틀 브로셔 앞뒷면입니다.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왼편의 사진은 제가 공부했었던 보스턴 대학교 예술대학 건물 맞은편 사진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학교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길에 우연히도 하늘을 바라봤고 그때 노을을 가르며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비행기를 보면서 얼른 마치고 한국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 혹은 학기가 끝나면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연주를 준비할 때에는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프랑스 작곡가와 작품을 준비하면서 마치 음악 여행하듯이 전달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자유롭지 않은 일상생활로 지쳐있을 관객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드러내고자 이러한 사진을 선택하고 또 브로셔와 포스터의 메인 디자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른편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음악회에서 접했을 연주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브로셔들은 연주자의 학력, 사사, 수상 경력, 연주 이력, 기타 사항, 현재 경력 혹은 앞으로의 계획 등 내용으로 자유로운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종의 서술형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보통 기획사를 통해 독주회를 준비할 경우 연주자 프로필 및 곡 해설을 기획사에서 기초적인 초안을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기획사에서 주최하는 서로 다른 독주회 연주자들 프로필을 읽어본다면 자주 쓰는 단어와 비슷한 문맥의 흐름으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혹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기획사를 통해서 독주회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기획사에서 받아본 프로필과 곡 해설의 초안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확한 방향을 대신 정중한 표현으로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1학년에서 4학년의 8학기 동안 여러분 자신의 프로필을 점차 발전시키고 다듬어가는 과정을 삼았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플랜으로는 각 학기별 준비하는 실기곡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프로그램 노트를 본인만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써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주자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왼편의 사진과 수많은 문자로 표현된 한 개인의 역사로 가득한 오른편의 사진. 과연 어떤 것이 저의 룩북일까요? 두 사진 모두 현재 계획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펼쳐질 저의 음악가로서의 경향과 스타일을 100%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음악가로서 저의 행보를 나타내는 과정과 순간을 담고 기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서양음악사 혹은 피아노 문헌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인데요. 혹시 어떤 피아니스트가 이 연주장에서 현란하게 연주를 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와 그의 추종자라는 제목으로 1842년에 카툰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어쩌면 많은 피아니스트들에게는 애증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너무나도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700년대만 하더라도 콘서트라고 하면은 여러 연주자들이 각자 한두 곡씩을 연주하면서 전체 음악회 프로그램을 협업해서 구성하는 그런 방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클리와도 같은 그런 전통을 유지한 건데 꼭 우리가 건반악기 연주자로만 구성될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리스트에 이르러서
최초의 솔로 리사이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카툰에서 볼 수 있듯이 화려한 테크닉과 음악성, 어쩌면은 쇼맨십과 스타성을 갖고 있었던 리스트의 연주에 열광하는 많은 여성 팬들을 보면서 당시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리스토마니아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스트의 독주회를 저희가 그 당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독주회를 알리는 브로셔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해당 도시의 벽보, 그쵸, 포스터가 붙었을 텐데요. 그것을 읽고 저희가 마침내 연주장을 들어갔고 또 무대에 나타난 그의 연주를 보고 그의 스타일을 보면서 감상을 하고 매 독주회마다 이제는 마니아층이 되어서 그의 연주를 빠짐없이 챙겨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리스트의 음악과 그의 삶을 100%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자부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음악이 또 소리라는 매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예술이기도 해서 치는 순간 동시에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피아니스트의 활동과 그 콘서트 순간을 기록하는 문자 혹은 그림, 사진 등은 그 현장성을 100% 담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리스트를 100%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매 순간 살아온 그의 삶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의 시간성, 소리라는 매체, 기록이 되더라도 100% 살릴 수 없는 현장감. 앞에 제가 나열한 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말들 같은데요. 이러한 특성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닌 것처럼 또 우리의 의도와 달리 와전되는 다양한 삶의 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을 온전히 표현하고 드러낸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에 그 어려움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순간,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의 눈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음악가로서의 내면을 온전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은 시절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저의 이야기를 몇 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5가지의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음악가와 로드맵,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는 예술과 문화, 셋째, 반주자에 대한 관점을 환기시키는 콜래보레이티브 피아니스트 대 어컴페니스트, 그리고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을 살펴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론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드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드맵은 다양한 정의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로망 지도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고 청사진과 같이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담아 만든 종합적인 계획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각 부품의 위치와 부품들을 연결하는 방법 등을 인쇄한 그림을 말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했을 때 동봉되는 조립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앞으로 개발하거나 판매할 예정인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을 미리 공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단어를 다시 한번 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목표, 기준,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거나 판매할 예정.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 정의된 로드맵을 수식하는 4개의 문구를 음악가로서의 삶에 접목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연습과 작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정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사실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적 목표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목표 그리고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나눈다면은 흔히 단기적, 장기적 구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월간, 연간 계획을 많이 세우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연초 되면은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다이어리를 사곤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주간, 일간 계획으로 세분화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알려진 15분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집중 시간 단위나 효율적인 시간대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로드맵을 설정할 것인가는 시간적인 목표와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혹은 계획한 기간에 따라서 특정 시대, 장르, 주제별 레파토리를 마스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에는 협주곡을 마스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1년 12달을 3개월, 또 계절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분기이죠. 1분기인 봄에는 바로크 시대, 여름에는 고전, 가을에는 낭만, 겨울에는 현대작품 등으로 나눠서 한 시대마다 한 명의 작곡가의 협주곡 한 곡으로 연구하면서 악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악보를 완전히 익힐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스코어 리딩을 좀 더 섬세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가 아닌 학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정도로 추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배움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배움의 심화 훈련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연결하는 방법은 문헌적 연구와 실제 연구와의 연계를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학기별 프로그램 노트 작성을 통해서 곡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단순히 실기곡만 안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노트를 충분히 외우고 숙지해서 발표하는 훈련도 프로페셔널한 음악가로서 무대 훈련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예시로 들었었던 분기별 협주곡을 예를 들었을 때 연주 연습의 경우 해당 작곡가의 다른 협주곡 혹은 오페라 작품, 교향곡 등을 악보와 함께 감상하면서 그 작곡가의 오케스트레이션의 특징, 그런 것들을 심화 연구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개발하거나 판매할 예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적인 목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음악회, 레코딩, 콩쿨, 음악축제, 오디션, 다양한 프로젝트 등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크고 작은 목표들과 정해진 데드라인에 맞춰서 앞선 목표와 기준, 연결하는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계를 저는 통틀어서 기록보다는 완주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곡을 저희가 연주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인 기록, 몇 분 내에 쳐야 된다는 어떠한 기록을 또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곡을 이끌어 나가고 독창적인 시각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의 과정이 무엇보다도 그 시간적인 기준보다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연습과 연주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께서 또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대세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으신 오영수 배우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사회자는 인터뷰 시작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함께 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1등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2등은 1등에게 졌지만 3등에게 이겼잖아요. 모두가 승자예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승자는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자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들, 음악을 하면서 보냈었던 지난 시간들, 또 음악가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기준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걸까? 어떠한 기준에 내가 맞춰서 가야 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이 인터뷰를 보면서 1등은 앞에 아무도 없고 또 어쩌면 두렵고 외로웠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2등은 3등을 이겼고 또 3등은 4등을 이겼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주자는 도대체 누구를 이겼을까요? 정말 궁금했는데요. 포기라는 유혹과 또 성적 위주의 평준화 잣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어쩌면 1등처럼 자신과의 또 외로운 싸움을 이겨냈었던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했었던 명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자이면서 완주자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공 특성상 예술과 문화의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예술은 일반적으로 시각예술과 음악, 문학, 그리고 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구분된 인간의 창의성을 수반한 활동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되는 영화나 음악, TV 프로그램과 같이 대량 생산되고 널리 보급되는 것들과는 상반되는 개념을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예술에 대해서 말할 때 이는 대체적으로 순수 혹은 고급 예술로 정의되는 형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와는 상반되게 좀 교양 있다고 생각되는 교양악이나 정통 연극, 콘서트 댄스, 미술관 등을 지칭하는 것을 또 예술이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상호 배타적인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인식은 기술, 특히 요즘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고 예술의 민주화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민주화를 통해 전체적인 질적 수준이 하향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서 예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예술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이 하향됐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디에서든 나타나는 예술로서 각각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촉진하는 관점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의 민주화 이전,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은 개별 생산 혹은 소규모로 생산되며 주로 예술대학 등 전통적인 방법, 특히 이제 도제 방식이겠죠. 도제 방식으로 훈련된 예술가에 의해 생산이 되고 콘서트홀, 미술관 등
전통적인 장소에서 실현 및 전시되며 예술적 가치를 대중적 인기보다 우선시한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조직들이 주로 행하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식의 그런 전통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특히 네 번째 보면은 정말 순수 예술하는 사람이라면 대중적 인기랑 어떠한 경제적인 것과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오직 예술만 추구해야 하지 않나 라는 잣대를 우리도 모르게 서로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아까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 인터뷰로 봤었던 오영수 배우님의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인기를 얻게 되시자 정말 많은 곳에서 인터뷰가 요청이 들어오고 광고 요청, 특히 깐부라는 그 말을 사용하신 걸로 인해서 땡땡치킨에서도 이제 광고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 배우님께서 광고는 나는 고사하겠다. 나는 광고를 찍지 않겠다. 그 광고를 찍지 않겠다고 했었다라는 그 인터뷰를 너무나 그 배우님의 의도와는 와전된 것으로 해석이 돼서 이 배우님은 절대로 상업적인 걸 추구하시지 않고 정말 예술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기사로 와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인터뷰에서도 해명을 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상업적인 광고를 찍는 다른 배우들을 비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오징어 게임에서 사용됐었던 그 깐부가 내포하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과연 땡땡치킨과 정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작품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셨다라는 그것이 이유였지, 돈 버는 것에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술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그런 변론 아닌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일까요? 문화란 컬처라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경작이라는 뜻의 단어 라틴어의 쿨트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크게 문화는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습관이나 규범, 그리고 인간 집단에서 축적된 지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한 성장이나 발전을 함축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정의처럼 개인과 사회의 성장으로서의 문화는 저희가 농업이라고 하면 agricultur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문화랑 되게 비슷한 그런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농업 안에 컬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정의에서의 그 문화는 마치 원예, 농업에서 말하는 재배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사용한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19세기부터 예술은 문화화된 인간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로서 여겨지게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술을 하면서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예술하는 활동은 문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술과 문화는 상호 연관된 것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레이스 콘서트 시리즈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제가 진행했었던 재능 기부 연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기본권이라고 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 또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법률로 제정이 되고 법적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본권 앞에 문화가 붙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문화를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의 평등한 요소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아가서 문화 복지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정부 혹은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문화 복지 또 문화 소외 계층과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과 또 지원 사업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수잔 벨리스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곳은 사실 제가 수학했었던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정말 도보로 3분 정도,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노인 구호시설입니다. 해석을 했을 때 구호시설이라고 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 표현으로 따진다면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010년부터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곳이 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1년 차에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이곳까지 갈 그런 동선이 나오지 않았었던 까닭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2011년부터 또 그러니까 교내가 아닌 학교 바깥에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이제 걸어 다니다 보니 수잔 벨리스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볼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한 창문가에 있었던 늘 가리워져 있었던 커튼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로 있었고 거기서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벨을 눌렀습니다. 담당자가 무슨 일로 누구 어떠한 레지던트를 방문을 했느냐 물어봤는데 사실 제가 아는 입주민도 없었고 아는 사람은 정말 1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저는 그냥 당당하게 이 근처에 있는 음악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 그리고 여기 피아노를 관리하시는 분 혹은 그런 음악회 같은 걸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분이 수잔 에이칸이라는 그때 당시에 디렉터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 학교 근처에 버클리 음대라고 알려져 있죠. 실용음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버클리 음대 학생들도 많이 찾아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2011년 가을 학기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어르신들 식사하시기 전 혹은 식사하신 후에 이제 그레이스 콘서트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NEC에서 CPP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커뮤니티 퍼포먼스 파트너십이라는 것으로서 또 학교 근처에 있는 이제 수잔 벨리스와 같은 그런 노인 구호시설을 포함해서 또 다양한 병원 관련된 곳, 암센터 등등을 이제 학교 측에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자동차로 한 1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다양한 그런 시설에서 이제 저희가 음악회 프로그램을 갖고 찾아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솔로와 또 이제 앙상블 타입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솔로 같은 경우는 혼자 할 수 있고 앙상블은 보통 3명에서 많게는 5명, 6명까지도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한 학기에 2번, 1년에 4번 연주를 하게 되고 제가 여기다 페이드라고 한 것은 사실 연주당 75불 그래서 연주당 75불이라는 어떤 장학금 형식의 그런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이제 대표하는 어떠한 음악적 대사로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것인데요. 이 CPP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45분에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곡 사이사이에 어르신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곡의 배경이라든지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발표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담감이 있었던 자리였어도 수잔 벨리스에서 보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에서 이제 했었던 그런 연주들이 그렇게 낯설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13년 제가 박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부터는 미국 방송사 중에 하나인 From the Top에서 이제 어린 학생들을 위한 아트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커뮤니티 콘서트,
자원봉사 피아니스트로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음악회를 위한 그 기획, 그 다음에 리허설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연주가 끝나고 나서 함께 이제 피드백 회의를 하는 것까지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 아트 리더십에 속한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한국에도 이러한 이제 교육 연계 예술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수잔 벨리스에서 시작했었던 저의 그 재능 기부 연주회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중들과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수잔 벨리스에서 오랫동안 저의 또 VIP 관객분의 중에 한 분이신 마이크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마이크 할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점차 악화되셔서 처음에는 정말 두 발로 걸어오셔서 리빙룸에 딱 앉아 계셨고 또 저의 연주를 보시고 되게 즐겁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었는데 점차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또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또 이제 보조기구를 통해서 또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몸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마이크 아저씨께서는 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규야, 너의 음악은 내가 지금 복용하는 약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 물론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전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저의 좀 부족하지만 작은 정성이 그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다라는 것, 또 언어의 장벽과 또 서로 다른 인종이라는 그런 시각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 있었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인데요.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겨울, 거의 이제 송년음악회 같은 느낌으로 했었던 그때 이제 From the Top 브로셔이고요. 그때 같이 참여했었던 학생들, 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학생들이 거의 다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유달리 이제 검정 옷을 제외하고는 약간 초록색, 빨강색 이런 이제 코드가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과 초록색 그런 장식에 맞춰 가자 했는데 지킨 사람이 별로 없고 저 역시도 빨간 옷 입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해서 약간 초록색 계통이 들어있는 머플러로 대신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수잔 벨리스에서의 장소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리빙룸이에요. 그 거실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때는 제가 연주하지 않았었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하셨던 학부모님과 그 딸이 함께 엄마와 딸이 함께 연주했었던 장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콜래보레이티브 피아니스트 대 어컴패니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두 한자가 있는데요. 앞에 반은 똑같지만 뒤에 주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모두 반주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래나 기악의 연주를 돕기 위해 옆에서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그래서 저희와 친숙한 개념이며 두 번째는 마라톤이나 경주에서 주 경주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 등의 이유로 옆에서 함께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좀 지쳐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편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하나의 영화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개봉됐었던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인데요. 포스터를 자세히 보시면 30km까지 우승 후보를 위해 달리는 마라토너. 나는 완주해서는 안 되는
국가대표 마라토너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들이 제 생각에는 페이스메이커의 심경과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인공은 어떻게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마라톤뿐 아니라 수영, 여러분께서 아실 수도 있는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경기마다 페이스메이커가 있었다고 하고요. 스피드 스케이팅, 크로스컨트리 등 장거리 경주에서 활동을 하는 페이스메이커들은 1970년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실제 경기에 이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후에는 정식 마라톤 경기에서 그들이 뛰는 모습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코치진들과 선수들이 동의하는 페이스메이커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선수로 하여금, 그러니까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자로 하여금 끝까지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버페이스가 되지 않고 일정하게 좋은 기록을 위해 달릴 수 있고 달리거나 다양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메이커는 생각보다 이제 30km를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라톤으로 따졌을 때 43km를 멀리 이제 바라봐야 되는 실제 경주자보다는 거의 한 13km가량을 덜 달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막판 스퍼트도 그 원 경주자보다는 좀 더 일찍 그리고 더 좋은 컨디션을 더 짧은 거리를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 선두권에 항상 달리는 사람들 중에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훈련했고 또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나도 저렇게 달려야지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AR을 사용해서 만든 페이스메이커도 있다고 하니 이 존재 자체가 정말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보셨었던 반주 두 가지의 한문이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음악에서의 반주는 저희가 마라톤처럼 30km까지만 같이 달리다가 마는 그런 종류는 아니죠. 저희가 연주 혹은 리허설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고 그 시작과 끝, 또 그리고 리허설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한다라는 차이가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와는 저희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또 어떠한 콩쿠르를 나간다고 하면 제가 반주하는 제가 상을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좀 안타까움을 해소하고자 또 어떠한 해외 콩쿠르에서는 가장 잘한 반주자에게 주는 상을 또 뽑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낙심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반주자로서 사실은 반주자라는 표현보다는 앙상블 피아니스트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왔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전공은 피아노 솔로, 피아노 연주학 박사였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또 피아노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세팅의 앙상블에서 함께 협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야마 태국국제관악제에서 이제 초청 피아니스트로 또 유일한 초청 피아니스트로 이제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7년 동안 이제 NEC에서 스텝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2012년부터는 학생 피아니스트로 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스텝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었던 것은 아니고 이러한 준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 사실은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13년부터는 계속 수석 피아니스트로서 보스턴 대학교에 있는 관악 앙상블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고 2015년부터는 앙상블을 관리하는 매니저로서도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에는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음악 축제가 있는데요.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이제 조금 떨어진 레녹스라는 도시에서 이제 여름 음악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냥 보스턴 대학교의 음악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또 탱그로드 인스티튜트를 탱그로드 뮤직 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많은 음악회들이 정말 여름 내내 풀밭에서 감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야외 음악회와 다양한 마스터 클래스, 그다음에 또 교수 음악회, 학생 음악회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BU가 또 이런 식으로 BS와 함께 약간의 협업을 하면서 또 패컬티들을 공유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금관악기 중에서도 테너 트럼본, 베이스 트럼본, 유포니움, 튜바를 전담하는 스텝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했고 학생들과 또 교수 음악회에서 이제 반주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보스턴 시립 음악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BSO랑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적인 미국의 그런 오케스트라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이고 보스턴 CB 오케스트라는 보스턴 시립 오케스트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또 이제 비커니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바그너 오페라 렉처 콘서트라는 시리즈에 참여하게 된 거였는데요. 2명의 성악가와 또 제 원래 원곡인 오페라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2 피아니스트와 나머지 8명의 악기 연주자들로 나눠서 압축시켜 놨었던 편곡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이제 브라스 파트를 같이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1 피아니스트로서 제가 활동을 했었고 2018년에서 2019 시즌에서는 이제 새롭게 창단되었었던 케이프코드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수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창단 음악회와 또 정기 음악회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9-2020 시즌은 사실 제가 이제 학교 졸업 이후에 이제 완전히 직장 생활로서만 일을 했었던 기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존 D 런큰 스쿨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공립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함께 있는 그 유치원부터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함께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합창 수업 전담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이제 연합 합창제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같은 시즌에 이제 핸델 앤 하이든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또 손에 꼽히는 전문 공연 예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소사이어티라서 무슨 협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로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를 많이 하고 또 바흐 그래서 이제 바로크 시대랑 핸델 그다음에 또 이제 하이든의 곡들을 많이 연주하는 단체인데 오케스트라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스트라고 사실 이제 메시아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합창단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전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함께 갖고 있는 하나의 복합적인 전문 연주 단체인데 교육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뉴 보이스 앙상블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합창을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항상 같이 코칭을 하고 또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제가 물론 어떤 것들은 이제 자리가 났다라는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했던 것도 있겠는데요. 그건 사실 좀 손에 꼽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 유니버시티 윈드 앙상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비커니 세미나, 요 렉처 콘서트에서 제일 피아니스트 했었던 것, 그리고 존 D 런클 스쿨. 그런데 이제 핸델 앤 하이든은 제가 노란색으로 세모를 그리게 됐어요. 왜 세모를 그렸냐면은 여기에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잊지 못할 어떤 스토리를 함께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서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이제 예비학교에서 반주를 하게 된다면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뭐 정말 음악을 전공하려는 다양한 친구들, 연령대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악기의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제가 이제 반주를 하면서 코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어린 친구들을 항상 이제 연습하면서 스쳐 지나가고 하는데 어느 날 한 남학생과 아버지가 계시는 리허설 장소가 있었고 또 그 학생보단 조금 큰 남학생과 엄마가 있는 리허설 룸에 제가 양쪽을 서로 다르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런 의심이 없이 독립된, 왜냐면 아빠가 데리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 엄마가 데리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묘하게 그 두 남자 학생들이 좀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썰미가 없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두 형제였었고 이제 아빠와 엄마는 또 부부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리허설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 또 아티큘레이션은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혹시 반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궁금한 것은 있는지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리허설 시간을 운영해 나갔는데 그런 과정을 좀 좋게 보셨었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학기 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합창단에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피아니스트 예술 강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혹시 관심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게 저희 반반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예스라고 얘기를 했죠. 관심이 있다. 혹시라도 언제 그러면 알려달라 했는데 사실 저와 그 어머니는 서로 번호도 주고받지 않고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됐고 그렇게 이제 2018년 겨울이 지나서 2019년으로 돌아왔는데요. 2019년 이제 여름이 되었을 때 핸델 앤 하이든 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교육 연계 프로그램에 예술 강사 피아니스트를 뽑습니다라는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핸델 앤 하이든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좀 관심이 있었던 공연 단체이기도 했었고 또 예술 경영 사례로도 많이 연구를 해봤었던 곳이고 아주 예전에는 이제 건반 악기 주자로서 오디션을 받지만 되지 않았었던 곳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지원서를 내게 됐습니다. 지원서를 내게 됐는데 내고 이제 전화 면접을 이제 전 한국에 있고 여름방학에 한국에 있고 이제 미국 시차에 맞춰서 새벽에 이제 한 40분이 넘는 긴 전화 인터뷰를 하고 이제 가을 학기에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오디션을 보는 장소에 계셨던 분이 누구와 계셨을까요? 저랑 통화했었던 매니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의 학부모였던 그 어머니께서 계셨던 겁니다. 그 어머니께서 너무나 윙크를 하며 나오시더니 내가 한번 지휘를 해볼 테니까 나의 지휘에 맞춰서 이 곡들을 초견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너무나 당황하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디션을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합격이 되고 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저는 저대로 그 어머니가 이곳에 있을 거란 생각은 못하고 지원서를 냈는데 어머니께서는 당시 그 매니저분한테 내가 염두에 둔 피아니스트가 있으니까 그 지원서 안 받아도 되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영교라는 사람이야. 이제 영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랬더니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지원서 사람도 영교리라고 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되었다는 참, 네, 운명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말씀드린다면 과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정말 깊이 생각했었던 것은 내가 정말 어린 아이들과 리허설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리허설 과정을 듣는 사람은, 관객들은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연주를 하고 뭔가 가식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을 제가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음악적인 세계와 또 내가 준비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지,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법, 저희가 이제 목적과 뭐 기준과 연계 방법, 앞으로 이제 예정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로드맵을 그리시면서 또 내가 어떠한 것을 좀 연계해서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과 반복과 시행착오는 사실 시행하지 않으면 착오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여지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의 그 간극을 좁히셔서 이제 남들의 시선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몇 가지 좀 사진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야마 뮤직 페스티벌에서 이제 유포니움 야마 아티스트였던 마크 글로버라는 연주자와 제가 함께 연주했었던 장면입니다. 사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제가 태국에서 머물렀던 이제 기간이 3박 4일 정도 됐는데 가자마자 리허설하고 그 다음이 연주였었고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5분에서 1시간.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스타일을 들어보고 또 이제 음악을 들어보는 그런 훈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첫 학기에 윈드 앙상블 수석 피아니스트로서 이제 공연을 하고 나서 이제 지휘자의 콜을 받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 콜이었던 플룻을 또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때 당시 제가 연주했었던 곡이 마슬랑카 심포니 7번이었습니다. 근데 마슬랑카 심포니 7번 같은 경우는 피아노의 역할과 비중이 시작도 피아노고 끝도 피아노고 그다음에 2악장은 거의 이제 2악장 혹은 이제 느린 악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느린 악장에서는 저와 플룻이 그냥 둘이서 듀엣을 해요. 나머지 악기들은 이제 반주하듯이 여기서 또 반주가 이제 다른 악기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치 피아노라는 악기를 윈드 앙상블이 반주하는 듯한 그런 협주곡 같은 곡이어서 저희 그 지휘자 선생님이셨던 저분은 이제 보스턴 발레에서 이제 베이스 클라리넷을 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BSO에서도 자주 이제 연주하시는 분이신데요. 클라리넷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피아노를 이왕 중요한 파트니까 가장 앞으로 빼자라고 하셔서 본의 아니게 제가 악보를 보며 협연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자, BU 탱그로드 인스티튜트라고 하면서 이제 스텝 어컴패니스트 여기서는 또 콜래보레이티브 피아니스트가 아니라고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좀 다양한 표현들이 또 미국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2주간 제가 익혀야 했을 이제 튜바, 유포니움, 트롬본을 위한 작품들을 제가 하나의 바인더로 만들어 놓고 잘 넘기기 쉽게 다 끝에를 적어 놨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제 트롬본이라고 써 있고 인덱스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은 이 시즌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연주했었던 BUTI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교수음악회를 끝나고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분을 보시면 이 분 이제 파란 화살표 조그맣게 보이시나요? 네, 이분은 이제 보스턴 심포니에서 이제 튜바 수석으로 계시는 마이클 로일랜스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선생님 옆에는 이분은 이제 튜바가 없이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께서는 보스턴 심포니에서 이제 더블 베이스 부수석으로 계시는 레리 울프라는 분이신데요. 레리 울프라는 분은 엄청난 더블 베이스 연주자이시기도 하지만 유명한 또 작곡가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곡을 잘 쓰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에게 이제 마이크 선생님이 요청을 하셨는지 어쩌면은 마이크 선생님의 연주를 들으시고 레리 울프 선생님이 마음이 동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 선생님을 위한 Three Movements for Mike라는 튜바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작곡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곡 타이틀에 소나타라는 명명을 하시지도 않고요. 특이했었던 것은 이제 1, 2, 3악장 안에 뭐 어떠한 나타낸 말도 하나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1 로마자 있고 아무것도 없고 2 로마자, 3 로마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초연을 저와 이제 마이클 롤란스 선생님께서 함께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 분들이 일을 하시는 보스턴 심포니 홀입니다. 심포니 홀에서 네, 지금 까마귀가 열심히 강의를 하라고 좀 응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 앉아 있죠. 저 구석에 앉아서 저 하프 2명과 함께 이제 많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데요. 특히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는 하프와 좀 많이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리듬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고 또 그와는 달리 저 윈드 앙상블에서는 이제 펄커션, 타악기랑 또 더블 베이스랑 함께 같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또 바순과도 이제 유니즌을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윈드 앙상블 소속 피아니스트이긴 했지만 학교에서 이제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1년마다 정기 연주회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는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에도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스트라빈스키의 펠세포네를 공연을 했었던 거고 뒤에 이제 합창단, 그러니까 오페라 학과에 있는 학생들 이제 저희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되었었던 그런 순간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피아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아노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겠고 독주 연습을 할 수 있겠고 다양한 타입의 앙상블을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저희 많은 피아노 전공하는 또 국내에서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많이 접할 수 없는 기회가 이러한 윈드 앙상블. 특정,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런 관악부가 있고, 또 그때 이제 피아노 하는 사람이 몇 안 됐었기 때문에 뭐 학교 정기연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TO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이제 윈드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멤버로서 이제 작업하게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에 대해서도 공부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휘자들마다 다운비트를 주는 경우 그 방식이 너무 다르고 예비박을 취하는 방식도 다르고 변박에 있어서 처리하는 스킬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아무리 좋은 음원의 정말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음원을 보고 영상을 보고 연구했다 하더라도 저와 함께 작업할 지휘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유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또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음악적 단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도 혹시라도 이제 어떤 큰 단체에서의 오디션 기회가 생긴다면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장담을 아예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라고 완전히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이제 미국 구글링을 통해서 또 애틀란틱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 주자를 뽑을 때 오케스트라 엑섭은 어떤 것을 냈었는지 그런 곡들을 또 우리가 이제 IMSLP에서 또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초견 연습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점차 좀 몇 마디부터 몇 마디를 왜 냈을까? 그때 메트로놈 마킹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좀 훈련해 보시는 것도 음악가로서 또 피아니스트로서 좀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들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라는 사람이 음악과 또 예술 교육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지 간접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현재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계 문화사입니다. 저희가 서양 음악사나
혹은 피아노 문헌들의 책을 보게 되면은 시대적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대적 구분 앞에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독일은 어땠고, 이탈리아는 어땠고, 프랑스는 이러이러했다. 그 가운데에서 공통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별로 어떻게 좀 다른 그 방향을 보였다라는 것들이 비교되고 또 서로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세계사의 흐름이 조금 용어나 말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을 중요한 또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기획입니다. 사실 저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뭔가 경제학과, 경영학과에서만 배워야 되고 또 미시적, 거시적 경제학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워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서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형태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컨텐츠를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마케팅은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도 마케팅이 되고 그것을 전시하는 것도 마케팅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나의 공연에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술적인 어떤 가치는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배우고자 한다면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또 배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 경영과 예술 행정인데요. 제가 이제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마지막 연도에 제가 함께 이수했었던 준석사 과목이었었는데 예술을 경영적인 마인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 기획과도 상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경영하는 것과 또 그 다양한 공기관들, 또 유관기관들, 그다음에 독립된 기관들이 어떠한 행정을 또 펼쳐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또 예술가의 입장에서 또 기관의 입장에서 또 소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함께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술 복지, 문화 복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학과 교육심리학인데요. 단순히 교육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론가들과 그들의 연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교류하고 배워나가는 것 과정은 단순히 어떠한 프로세스라고 말하기에는 그 단어가 조금 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 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심리학에 근거해서 또 교육적으로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을 함께 연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함께 빗대어서 만약에 아동 교육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동 심리학에 대해서도 좀 배워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다양한 타입의 학생들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악 심리 및 상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 평생교육 예술가로서 그 다음에 많은 치매 예방의 어르신들, 중증, 경증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린 친구들이지만 조금 아픔이 있는 친구들한테 함께 교육을 할 때, 그 다음에 조금 신체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어떠한 적합한 음악적인 교육을 할 수 있고 음악을 통해서 그들의 다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 그 방법과 또 대상자의, 내담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며 어떠한 말의 속도와 또 어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렸었던 교육심리학과 함께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또 비교와 대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진로적성 상담인데요. 또 이것과 함께 심리분석 상담을 하시면서 또 입시생들을 가르치시는 또 우리 후배 음악가분들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입시곡을 이제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제 진로 적성 상담의 다양한 방법들을 또 배우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D2C라든지 OTT라든지 지금 너무나 다양한 그 마케팅 또 플랫폼이 다양한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실현자이긴 하지만 또 저작 인접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이제 음악이라는 지적재산권을 또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기본적 지식과 또 어떠한 판례들과 사례가 있는지는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IP로서의 나의 재산은 무엇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물론 연주를 하지만 작곡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글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게재하는 그러한 저작물에 대해서 좀 더 소중히 생각하고 또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또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더십과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관과 또 이제 음악 관련된 어떤 학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과 스피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저희가 겉만 번지르르한 스피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리더십도 보이기 위한 리더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실이 탄탄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리더십과 스피치가 정말 언행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정말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또 음향학이 있을 수 있고 악기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배워보고 또 음악가로서 예술가로서 그리고 일반적인 한 인간으로서 그 지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이 시간의 가치를 놓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우연히도 접하게 됐었던 두 작품에 대한 사실이 있는데요. 음악 작품은 아니니까 긴장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15세기 작품이고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사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모나리자 원작은 사실 그렇게 큰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봐야지 보일 정도로 정말 그렇게 큰 그림이 아니랍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다양한 책들에서 봤을 때는 전체 화면을 꽉 채우는 듯한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한 캔버스 사이즈 한 50호, 100호 이상이 될 것 같아 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A4 용지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정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작품은 보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지금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 이제 프레스코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세기 작품이고요. 지금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아담의 창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전체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에 사진도 함께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간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러한 작품을 가지고 왔을까요? 시간의 가치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니 둘 다 15세기 작품으로 공통점이 있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눈썰미 좋으신 우리 친구분들도 계실 텐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를 그릴 때 정말 부유했었던 한 사람의 세 번째 부인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나리자라고 하면은 정말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분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 저 모나리자는 웃었을 거야. 아니야. 모나리자는 지금 아무 표정이 없어. 라고 이제 주장하는 다양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당시 저 모델이 되었었던 그 부유한 부자의 부인이었던 어린 부인이었었어요. 이 부인은 당시의 상황이 아이를 이제 잃고, 그러니까 유산의 아픔을 듣고 이제 초상화를 그리게 됐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초상화라고 하면은 실내에서 모델이 있고 이제 화가가 그리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는 배경을 보시면 실내 같지가 않죠. 그쵸? 실내 같지가 않은 배경이 있고요. 그 배경 안에서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이제 미소를 띠는,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A4 용지도 안 되는 이 작품을 그리는데 보냈던 시간은 4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볼 텐데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이 프레스코화에서 등장한 인물들의 수는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 플러스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400명의 그림을 그리는데 또 천장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저희가 스캐폴드라고 하죠. 비계라는 그런 건축, 그런 사다리 같은 거 장치들을 만들면서 이제 누워가지고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400명의 이제 인물을 다 그리는데 미켈란젤로가 걸렸던 시간은 4년 반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작품의 크기도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물론 6개월의 차이라는 것도 물론 정말 크지만 얼추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할 수 있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4년 걸려서 고작 저만한 사이즈를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미켈란젤로는 4.5년, 그러니까 4년 반을 걸려서 저렇게 큰 작품을 했으니 얼마나 효율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내리지는 않죠. 비슷한 시간이 걸린 사람의 작품이고 사이즈도 다르지만 그 가치, 우리 다 소중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시간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동일한 시간을 주어졌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과 달리 정말 하나하나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이 옳고 그른다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마다의 방법은 모두 물론 이제 올바르다는 가정하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심사숙고할 수 있고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명화를 그림책이라든지 어떠한 뭐 전시, 순회 전시를 통해서 본다 했을 때 누구의 누구 작품의 누구라기보다는 사이즈가 얼만데 기간이 이렇게 걸렸네 4년 동안 왜 이 사람은 계속 덧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짤막한 글이 있는데요. 제가 즐겨 읽는 책인 언어의 온도에서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제목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인데요.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꼽히는 안톤 체호프가 쓴 희곡 중에서 벚꽃 동산이란 작품이 있다. 19세기 러시아 봉건 귀족 사회가 붕괴하고 신흥 부르주아가 부상하는 과정을 날카롭고 처연하게 그린 작품이다. 몰락한 지주 라네프스카야는 호화로운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남은 거라곤 곧 경매에 붙여질 벚꽃 동산뿐이다. 하필 왜 벚꽃 동산일까?
안톤 체호프는 어떤 이유에서 벚꽃 동산을 희곡의 무대로 삼은 것일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한껏 흐드러지게 피다가 일순간 꽃비를 흩뿌리며 사라지는 벚꽃이 짧디 짧은 우리네 인생과 닮았기 때문이 아닐런지.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친척들이 라네프스카야에게 변화를 강요하면서 이야기의 갈등이 고조되고 극은 막바지로 치닫는다. 그녀의 친척과 주변 사람들을 말한다. 어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사는 라네프스카야의 귀에 이런 조언이 들릴 리 없다. 결국 그녀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지를 떠나게 된다. 벚꽃 나무가 잘려나가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연극을 본 뒤 감정이입을 해봤다. 내가 그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녀의 터전이었던 동산을 갈아엎어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놀이동산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살다 보면 누구나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들어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뱅뱅사거리나 세종로 사거리와 달리 인생의 사거리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이정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내판이 없다는 건 그릇된 길로 들어서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애초에 길이 없으므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에 가까울 것이다. 정해진 길이 없는 곳을 걸을 때 중요한 건 솔직함이 아닐까 싶다. 눈치와 코치에만 연연하다 재치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삶을 그르치는 이들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가끔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욕망과 상처를 끄집어내 현미경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관찰해 봄직하다. 솔직히 말해. 솔직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 남을 속이면 기껏해야 벌을 받지만 나를 속이면 더 어둡고 무거운 형벌을 당하기 때문이다. 후회라는 형벌을. 이 글을 나눈 목적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무조건 새롭게 시작하세요 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의 비대면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 그동안 고민해 왔었던 다양한 마음속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어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작은 씨앗과도 같은 용기와 또 첫걸음이 필요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음악가에게 있어서 장단기적 커리어 룩북의 필요성을 말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에게 보여지고 남을 의식하는 커리어 룩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커리어 룩북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었던 또 목적과 시간적인 어떤 목적, 그다음에 기준, 그다음에 어떠한 연계 방법을 통해서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통해서 예비 상품을 만들어 내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진중하게 내면의 소리를 좀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토론 주제를 두 가지를 한번 제가 골라봤는데요. 제가 이제 조교님을 통해서 별첨할 이기주 작가의 원래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글도 좋은데 좀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별첨으로 하였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베토벤 10번 교향곡 아주 작은 그 스케치들을 미디 변환과 인공지능 시스템화, 분석과 추론 등의 과정을 통해 3악장과 4악장을 완성하고 이제 독일의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인공지능으로 재현되는 예술 작품과 또 그 스케치를 바탕으로 재창작된 작곡가의 본래 의도와 같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을 그 작품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공지능이 연주하는 그런 시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 또 개인적인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과 학년을 함께 알려주셔서 그 질문을 함께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또 학년과 또 시기에 맞춰서 좀 가능한 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실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